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143회 2부 시작합니다. 네, 잠깐만 영화 이야기 할게요. 네, 지난주에 골든글로브 방송이에요. 아, 그러네. 영화계 이야기. 네, 영화계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네. 지난주에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는데 헤어질 결심이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올해 박찬욱 감독은 너무 운이 없네요. 작년 올해 해가지고 네. 야 이런 영화를 만들어 놓고 지금 이렇게 대접을 못 받나. 이게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 게임 이번에 헤어질 결심까지 주면 너무 친한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좀 걱정됐을 것 같아. 영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받을 만한 영화인데 정말 운이 좀 없나 봐. 네. 박찬욱이. 박찬욱 감독 이러다가 빡 돌아가지고 다시 아가씨 같은 영화 찍겠네요. 아가씨 영화 좋은데 너무 왜? 좋죠. 아니, 배드씬으로 마케팅하는 영화 찍겠다고.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까지 박찬욱 감독 영화에 있었던 자극을 거의 제거해버린 영화거든요. 헤어질 맞아요. 결심이. 정수. 예. 그러고 나니까 이렇게 관객 수가 줄어버렸어. 네. 그러니까 한국 대중이 박찬욱에게 바라는 건 과연 무엇인가? 에로티시즘이 들어가야 박찬욱이다. 그러니까 에어티시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폭력의 미학이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자극적인 복수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이래야 되는 것인가? 사실 박찬욱이 지금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뚫었는데 헤어질 결심으로 근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참 씁쓸하네 진짜. 근데 약간 뭐 대중적인 면은 놓치긴 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뭐 영화 관계자부터 시작해서 가치를 알기 때문에 맞아. 그걸로만도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근데 나중에라도 평가를 좋게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동시대 평가도 사실 중요하고 동시대 평가가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곧 다음 영화에 대한 투자거든요. 네. 물론 박찬욱 감독이 투자 못 받을 걱정은 없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오가 있지. 너무 안타깝다. 네. 예. 안타깝긴 합니다. 네. 영화의 퀄리티에 비해서 결과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네. 영화 자체를 너무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 나름의 성과를 얻었을 거라고 박찬욱 감독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쓰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200만도 안 돼가지고 억지로 무대 인사 다닐 땐 아마 그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때 쫄렸겠지. 네. 그래도 이름값이 있는데. 그때 정말 얼굴이 썩어 있었다고. 네. 아, 근데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 영웅과 공주가 몇백만씩 찍고 있는데 굉장히 슬픔. 참 이게 보면 여기서 창석이가 나한테 지금 받으라고 던진 거잖아. 그냥 한테 새끼야. 던지게 한 거야. 근데 한국 관객에 대한 저도- 섭섭함이죠. 네. 근데 저도 섭섭해요. 거의 잡스럽다를 하면서 되게 영화를 많이 보게 됐잖아요. 제가 뭐 맨날 보던 영화만 안 보고 여러 가지 영화를 보게 돼서 영화 보는 눈이 나름 그래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좋은 영화 보면 너무 좋고 이렇게 이제 어떤 맥락에서 말하는지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예를 들어서 1년에 영화 한 두세 편 보는 사람 많고요. 맞아. 그리고 그럴 때 두세 편 볼 때 굳이 어려운 영화 막 복잡하고 좀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그냥 공조같이 보고 그냥 기분 좋게 나오고 싶고 이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좀 이해해줘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기분 좋은 생각하거든요. 영화는 집에서 혼자 보면 안 돼요? 더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영화관에 극장 가고 극장에서 놀고 싶잖아. 아 창석이가 말한 대로 섭섭함을 토로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 대중들 아주 섭섭해. 맥락 없이 이런 거 더 욕먹어 더 욕먹어. 야 이거 전체 다 들으면 나 완전 병신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섭섭해 나 대중들. 진짜 귀엽다. 됐어. 이걸로 중화가 좀 됐어. 귀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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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보는 안목이 높아진 문소희 누나 아직도 그러면 인타임 좋은 영화입니까?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죠. 그걸 하러 아직도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나오잖아요. 좋은 멋진 영화입니다. 하루에 대한 평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나요? 다시 볼게요. 다시 다시 보겠습니다. 본다고 얘기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안 보고 있잖아. 다음 주 설날 특집으로 시간도 많으니까 연휴에 네. 멋진 하루 한번 갈까요? 멋진 갈까요? 연휴를 다시 갈까요? 난 좀 좋은 것 같아. 난 멋진 하루를 다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해요. 멋진 하루가 좋은 이유를 계속 방어를 해주시고 멋진 하루가 왜 안 좋은 영화인지. 근데 또 몰라. 다시 공격을 보면 해주세요. 좋을 수 있잖아요. 맞아 맞아. 사람 쉽게 안 변해. 사람 쉽게 안 변해. 아 그러면 안 된대. 미안한데 잠깐 또 존나 리더인 척. 아니 사람 진짜 내가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요즘 리더병 걸렸어. 너 왜 자꾸 김건희야? 자꾸 센터에 쓰려 그래. 그건 못 참아요. 자기가 다 지시하고 조절. 다음 주에 샤일라 쓰고 오세요. 그러면은.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 멋진 하루에 대한 감정이 2기에 접어든 것 같아요. 2기에. 왜냐면 2기. 손문선보다 은근슬쩍 던져서 물려고 하는 새끼들이 더 싫어요. 이기로. 지금 오늘은 오창석이었어요. 이제 손문선은 그냥 감내하기로 했어. 이제 믿어진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슬쩍 이 얘기를 손문 던지는 새끼들이 있어요. 작가 오창석. 싸움을 직접 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네. 싸움 구경은 네. 좋아하는 네. 네, 그런 인간들이죠. UFC 회장이 되고 싶어요. 네. 싸움 붙이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의 잡사보다 제작 지원해 주시는 코어업 룩백 미스트, 룩백 올인원 로션 이 세 제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두알 코어업. 아재양 날리자 룩백. 자, 영화 토크로 넘어갑니다. 프리즈너스입니다. 저희가 또 사랑에 맞지 않는 드니 빌레브 감독입니다. 네. 아, 네. 배우들도 너무 좋아요. 네. 드니 빌레브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랑 약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만들고자 하는 메시지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데 네. 근데 약간 두 감독이 걸어가는 길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감독의 취향은 대중성에서는 좀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좀 떨어져 있죠. 근데 그걸로 그 한 길 가가지고 인정받은 감독. 그렇죠. 어. 그 영화를 만들면서도 대중들을 끌어들이는 감독. 네, 감독들이죠. 네, 시카리오가 아마 시카리오가 그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저는 드니 빌레브와 대중성의 가장 큰 접점은 시카리오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로 좀 많이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시카리오보다 사실 컨택트가 더 맞아. 대중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아니죠. 컨택트는 대중적이진 않지. 대중적인 그래요? 외계인 영화는 저 인디펜던스 데이 같은 거죠. 근데 윌 스미스가 그 외계인 축방 날리고 이러지. 맨인 블랙. 끌고 가다 아 새끼 더럽게 무겁네 뭐 이런 어. 이런 데서 치는 영화죠. 근데 관객은 컨택트가 더 들지 않았어요? 관객이요? 네. 아닐걸? 아니에요? 아닐 관객 거예요. 듄이 제일 많이 들지 않았어요? 듄? 관객은 듄이죠. 나 듄이 많이. 나 듄을 영화에서 2번 봤거든요. 듄 너무 좋아요 저는. 컨택트는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어려운 영화야. 그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스토리만 놓고 보면은 안으로 깊이 취향 들어가지 영화지. 않으면은 않으면 그냥 뭐 그럼 쉽게 편하게 볼 수도 있죠. 콘택트 63만 명밖에 안 들었는데. 그럼- 우리나라에서 그런 거죠. 네. 절대 월드와이드로 뒤적일 수 없는 봐야 영화입니다. 네. 듄은 진짜 좋았거든요. 아마 우리 시카리오가 제일 많이 관객이 들었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 듄도 우리나라에서 162만 명. 근데 시카리오는 15만 명이에요. 아 우리나라에서? 네. 그러네. 그러니까 컨택 우리나라에선 컨택트. 우리나라에선 컨택트가 더 많이 들어요. 아 잠깐 또 섭섭하시려 그러네요. 시카리오는 약간 섭섭해요. 포스터부터 잘못됐어. 시카리오가 15만이었어? 아니, 이건 좀 심하다. 심하다. 섭섭하다. 저 이거 이건 많이 말씀드렸지만 영화관에서 봤는데 이 그때 당시에 영화관에서 개봉할 때 약간 독립 영화 취급받으면서 개봉했던 거에 기억나. 영화관 갔을 때 멀티플렉스였는데 당연히 한 관만 있었어요. 독립영화 느낌이긴 해요. 아, 그렇지. 근데 난 시카리오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 와 보면서도 씨발 대박 이러면서 봤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멱살 잡고 끌고 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음. 그거에 어울리는 이건 거의 머리채 잡고 끌고 간 느낌이죠. 시카리오. 어. 네. 처음 첫 장면부터. 어. 근데 드니 빌레브 감독들 영화를 다 보면 첫 장면에서 진짜 멱살을 확 잡아요. 맞아. 거의 모든 영화가 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짧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좀 깊게 이야기를 나눠볼 영화 프리즈너스입니다. 줄거리 소개는 손문선 씨가 해주시죠. 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6살, 7살 어린 여자아이 2명이 실종됩니다. 근데 애들이 사라지기 전에 한 낡은 캠핑카 주위에서 놀고 있었고요. 애들이 실종되고 나서 캠핑카가 같이 사라지죠. 그래서 경찰이 첫 번째 용의자로 이 캠핑카의 주인을 찾게 되고요. 이 사건을 맡은 로키 형사,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했습니다. 로키 형사가 캠핑카의 주인인 알렉스를 검거해요. 이게 영화 초반이에요. 바로 검거합니다. 근데 취조해 보니까 알렉스가 지능이 10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떤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네. 혐의를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알렉스가 한 이틀인가 있다가 풀려납니다. 네. 알렉스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 숙모의 집에서 컸는데요. 로키 형사가 숙모인 홀리도 만나보지만 뭐 특별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죠. 근데 이 실종된 애들 중에 한 명, 더 어린 애 6살짜리 여자의 애나의 아버지인 도버 켈러라는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가 이제 휴잭맨이 연기한 남자고요. 이 도버 켈러가 알렉스를 굉장히 강하게 의심해요. 왜냐하면은 범인이 아니었다면 검거할 당시에 도망칠 리가 없다.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 주차장 같은 데서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도 하잖아요. 근데 알렉스가 이제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니까 참지 못하고 알렉스 풀려날 때 지금 정민여가 얘기한 부분입니다. 덮쳐가지고 내 딸 어디냐, 내 딸 어디냐 막 이렇게 추궁하는데 굉장히 짧은 순간에 알렉스가 딱 이 도버 켈러한테만 들릴 만한 목소리로 내가 갈 때까지는 아이들이 울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해요. 이거 너무 정확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도버 켈러는 이제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로키 형사는 그렇다고 믿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버 켈러가 알렉스를 미행을 해요. 뒤를 밟아보니까 얘가 밤에 강아지 산책을 시키려고 개를 데리고 나왔는데 막 노래를 흥얼거리는데 이 노래가 자기 딸이 부르던 노래인 거야. 이제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개사 노래이기 때문에 네. 우연히 겹칠 수가 없는 노래였고 그렇죠. 아. 그 전에 산책시키러 나온 개를 목줄 채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장면도 있죠. 잔혹한 모습 그쵸. 보였지. 그래서 켈러가 이제 알렉스가 범인일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알렉스를 납치해가지고 어느 폐 건물에 가두고요. 야 휴잭맨이 되게 아버지 건물이죠. 사람 좋고 선한 인상이지 네. 않습니까? 지금까지 맡았던 역할들도 그렇고. 실제 캐릭터도 그렇고. 네 맞아요. 맨 중에 맨이라고 맨날 우리가 뭐 별명처럼 어. 부르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이게 이런 무시무시한 역할을 하니까 비로소 이 배우의 피지컬이 보이는 거예요. 존나 거대하잖아. 그쵸. 존나 키도 크고 팔도 되게 길고 다리도 크고. 길고. 맞아. 그 화장실에 가둬놓고선 얘기 안 하니까 직접 치지 못하고 장도리로 아. 세면대랑 벽 때리는 장면에서 어우. 위압감이 장난 아니지. 존나 무서웠어. 울버린입니다. 네. 올버린 출신. 키가 190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알렉스를 고문하면서 애들이 어디 있냐라고 이제 처음에는 좀 폭행을 가하는데 이게 얘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패요. 그래서 나중에는 얼굴이 완전 피떡이 돼 있는데 그래도 알렉스가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않죠. 사건이 이렇게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요런 가운데 두 번째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로키 형사가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가 동네에 한 신부의 집을 수색하는데 그 집 지하실에서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신부가 너무 수상하잖아요. 네. 신부를 취조해 보니까 이 죽은 남자가 옛날에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하러 왔던 사람이고 이 남자가 신부한테 와서 자기가 아이들 16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또 죽일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신부가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놔뒀다가는 또 연쇄살인 할 것 같아서 그대로 의자에다 묶어가지고 죽게 놔뒀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부가 죽인 거잖아요. 근데 신부가 애들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아니 신부가 죽인 그 남자가 확실치는 않지만 이 죽은 남자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애나랑 조이의 유괴범일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건은 또 다시 미국 속으로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용의자가 등장해요.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데 누가 봐도 수상한 남자가 나타나죠. 밥이라는 남자인데 이 남자가 혼자 사는데 아동복을 구입해 왔고요. 또 어린애들 마네킹을 갖다가 좀 이상한 짓을 했었다라는 매장 직원의 증언까지 나와요. 그래서 로키 형사가 밥의 집을 알아내가지고 체포를 하는데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수상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와. 여기저기 막 벽에 복잡한 미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방에는 자물쇠 걸린 상자가 여러 개 있는데 따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피 묻은 옷가지들 그리고 그 옷가지 들춰보니까 뱀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뱀이 나오는 건 좀 좀, 너무 나가시지 좀 않아요? 오버한 느낌이 있지. 약간 생뚱없이 약간 근데 생뚱맞게. 그 장면 자체가 되게 임팩이 있었어요. 있었어. 솔직히 뱀 때문에 더 맞아. 미로와 뱀.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이 남자 연관성은 없었지만 따로 몇 마리 뱀을 키운다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 그거를 굳이 거기다 옷상자에 넣어놓을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완전 미친 거지 그 사람은. 아무튼 어쨌든 시각적으로는 그 충격이 네. 맞아요. 관객한테도 고스란히 전달이 됐고 네. 그 기계 집 안에서 풍기고 있는 기괴함, 온갖 벽에다가 미로를 다 그려놓고 그리고 그때 약간 연출이 시카리오 느낌이 나더라고. 아 맞다. 나는 개인적으로 드니 빌레브가 배트맨 영화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 왜냐면 어둠을 너무 잘 다뤄. 이 조커 느낌을 진짜 잘 살릴 것 같아요. 대신 로저 디킨스가 같이 촬영 감독 해야 돼. 로드 킥슨 분명히 데려갈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피 묻은 아이들 옷가지들 중에서 실종된 애나랑 조이의 옷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밥이 누가 봐도 용의자로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르게 되고요. 로키가 밥을 취조하는데 얘도 이제 데리고 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뭐 집에서도 봤지만 3시간 넘게 미로만 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키가 기다리다가 냉정을 잃고 밥을 막 거칠게 추궁을 하는데 경찰들이 막 로키를 말리는 혼란한 틈을 타서 밥이 경찰관 한 명 중에 총을 빼내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태까지 뭐 이 과정을 봤을 때도 지금 용의자가 3명이 나왔는데 다 놓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로키 형사가 냉정을 잃고 책상 위에 있던 물건들은 막 다 이제 엎어버리면서 키보드 부수고 막 이러는데 그때 바닥에 떨어진 사진에서 뭔가를 보죠. 그 사진은 뭐냐면 얼마 전에 자기가 그 조사했던 신부의 집에서 나온 죽은 시체 사진인데 그 시체 사진 목에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목걸이의 모양이 밥이 그렸던 미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서를 하나를 찾아요. 네. 사실 이렇게 패닉 속에서 갑자기 뭔가 하나 증거가 떠오르는 이 설정은 좀 많이 진부하잖아요. 촌스럽죠. 심지어 항상 네. 백두산에서도 네. 마동석이 방법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쪼꼬렛 녹아가지고. 어. 네. 물론 수준은 다릅니다. 같은 수준은 다르지만 아니에요. 네. 설정 자체는 클리셰죠. 클리셰고 진부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영화를 찍으면서 클리셰 안 쓸 수는 없습니다. 뭐 공포 영화에서 살인범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 여자들은 무조건 뛰어서 도망가죠 위층으로. 근데 그게 이제 클리셰가 인간의 본성을 가장 그럴싸하게 그려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수많은 영화 감독들이 써왔던 거기 때문에. 네. 자, 이것도 댓글 달립니다. 자, 이거 그때 맞고 지금은 틀리다냐? 뭐 이러면서 또 달립니다 이거. 원래 세상 만사 다 그런 거야. 네. 자, 자, 그때는 어쨌든 맞고 지금 헐렁한 거죠. 네. 어쨌든 옷이 미로. 옷. 네네. 늘어나니까. 네. 이 미로가 뭔가 단서는 됐는데 아직 확실한 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러는 동안에 그동안 이제 도버 켈러가 알렉스를 고문하고 있었잖아요. 고문 아빠, 정도는 아빠. 점점 심해지죠. 네. 그래서 켈러도 너무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를 이제 놔줘야 되나? 왜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얘가. 근데 갑자기 알렉스가 이때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미로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 미로가 중요한 단서로 떠오르게 되고요. 이 도버 켈러가 미로에 대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알렉스의 숙모죠. 홀리의 집에 다시 한번 찾아가는데 뭐 그다지 특별한 이야기는 듣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사건이 어떻게 풀리냐? 뜬금없이 실종된 아이 중에 한 명인 조이가 살아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도버의 딸은 애나, 조이는 이제 친구네 집 딸인데 흑인 여자. 네, 조이가 살아 돌아와요. 그래서 약물에 좀 취해 있긴 한데 애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켈러가 조이한테 애나가 살아 있냐, 너네 어디 있었냐 막 이런 걸 묻는데 조이가 약에 아직 취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갑자기 보다가 아저씨가 그곳에 있었다면서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켈러가 막 머리를 굴리죠. 내가 얘네가 있던 곳에 있었다? 이제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불현듯 어떤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친 듯이 차를 몰아서 알렉스의 숙모인 홀리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동안 영화를 봤던 아마 대부분의 관객들이 그랬겠지만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진짜. 평범한 정말 숙모 할머니 모습이었던 홀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죠. 아이들을 유기한 진범이 이제 홀리였습니다. 잠깐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홀리와 남편이 원래 독실한 신자였다고 하죠. 네. 근데 계기가 뭐였더라?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느 날 자신들의 아이를 잃었다. 맞아. 아이가 암에 걸려가지고 아이가 죽게 되면서 네. 신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쵸. 삐뚤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신에게 전쟁을 선포한다라면서 아이들을 유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의 부모가 마치 도버 켈러가 그랬던 것처럼 막 미쳐가는 거를 이제 자기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암으로 자식을 잃었으니까 자신들이 느꼈던 고통을 불특정 다수의 부모들에게도 똑같이 느끼게 하려는 걸로. 그리고 또 우리가 악마가 됐으니까 너네도 악마가 돼봐라 약간 요런 그쵸.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홀리의 남편이 바로 그 신부의 집 지하실에서 발견된 시체였던 네. 거죠. 영화 그리고- 초반에 5년 전에 갑자기 다투고 나서 집 나갔는데 안 돌아왔다는 얘기가 쓱 지나가거든. 네. 초반에. 네. 맞아요. 그리고 홀리랑 남편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유기했던 애가 바로 알렉스였습니다. 알렉스를 자기들의 아이인 것처럼 세뇌시켜서 키웠던 거니까 알렉스는 그야말로 이제 완전 희생자죠. 너무 불쌍해.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 중간에 알렉스 엄마도 나오잖아요.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고 에. 계속 비디오 테이프 아이가 어렸을 때 모습을 돌려보는 장면도 나오죠. 그리고 또 자살했던 밥도. 밥도 역시 홀리랑 남편의 희생자였습니다. 네. 네. 밥은 어렸을 때 유괴를 당했다가 운 좋게 도망쳐 나오긴 했지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질환을 갖고 평생 미로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여태까지 나왔던 뭐 첫 번째 용의자, 두 번째 용의자, 세 번째 용의자 모든 떡밥들이 이제 하나로 탁 뭉쳐지는 그 장면입니다. 용의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였던 거. 그렇죠.
홀리가 자기 집 뒷마당에 남편이 타던 오래된 폐차 하나를 세워놨는데 그 밑에 이제 깊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유괴한 애들의 소지품이나 증거를 묻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홀리가 이 모든 사실을 켈러에게 다 말해준 다음에 켈러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입구를 막아버리죠. 그래서 켈러가 구덩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뭘 더듬어서 보는데 그 안에서 자기 딸 애나의 호루라기를 발견을 합니다. 네. 그럼 애나의 사체가 아니라 호루라기가 있다는 거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애나는 어디에 있을지. 그래서 켈러가 그렇게 된 사이에 이제 밖에서는 로키 형사가 알렉스를 찾아냅니다. 네. 얘를 찾았으니까 또 숙모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로키는. 그래서 로키가 알렉스 살아있다. 이걸 알려주러 홀리의 집에 가는데 홀리의 집에 갔다가 이제 로키 형사가 남편 사진을 액자를 보게 돼요. 네.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됩니다. 남편 목걸이. 목에 걸린 목걸이가 그 미로 목걸이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 집에서 발견한 사체가 홀리 남편이었구나. 이제 네. 이게 다 짜집기가 되는데 너무 늦게 한 거예요. 너무 늦게 알게 된 건 아닌가 하면서 로키가 홀리의 집을 수색을 하는데 이제 구석진 방에서 홀리와 켈러의 딸 애나를 발견하죠. 근데 홀리가 애나 팔에다가 아마도 뭐 죽이려고 했던 거죠. 독극물 같은 것 같아요. 네. 약물을 주사하고 있는데 로키가 아주 극적인 순간에 홀리를 쏘고요. 물론 자기도 이제 총을 비껴맞긴 하지만 간신히 애나를 구해냅니다. 그래서 조이랑 애나까지 다 무사히 부모의 품에 돌아오게 됐는데 이제 아빠인 아빠 갇혀 있잖아요. 켈러가 실종된 상태잖아요. 실종네. 근데 다들 밖에서는 알렉스 사건 때문에 켈러가 스스로 자취를 감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렉스를 고문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건은 종결됐지만 이제 로키 형사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고요. 홀리의 집 마당을 수색하고 있는 검시관들을 찾아갑니다. 밤이 늦어서 검시관들이 다 철수를 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다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되게 작은 희미한 소리를 들어요. 처음에 몇 번은 잘못 들었나? 가려고 그러고 잘못 들었나? 가려고 그러고 하는데 정확히 자기가 제대로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바로 호루라기 소리죠. 네, 그래서 로키 형사가 희미하지만 분명한 호루라기 소리를 딱 들으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 장면도 너무 좋아요. 마지막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결론이 이제 마음속으로는 관객을 빨리 휴잭맨을 구해줘 하는데 이게 뭐 호루라기 소리를 듣긴 듣지만 약간 불분명하게 결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왠지 못 구했을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네, 네. 저는 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정확히 돌아보잖아요. 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걸 열린 결말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이런 게 감독이 열어둔 결말이지. 이게. 열어둔 결말. 있기는 못 닫은 결말. 네, 호루라기로 했는데 우리나라 청담동 호루라기처럼 거기서 제이크 질레의 춤을 췄다면 이기가 되는 거죠. 아이 그 정도도 아니다 인기는 갑자기 춤춰 오르락이. 에휴, 그 정도는 아니야 인기가. 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살짝 위에요. 네. 근데 어쨌든 이 계속 종교적인 암시가 영화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일단 뱀 네. 지나치게 노골적이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이 이 유혹을 못 참고 넣었다는 것은 네. 그러니까 뱀이 기독교에서 상징하는 바가 뭐예요? 유혹. 사탄. 음.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부들 유괴범 부부들이 하는 일이 정확하게 그거예요.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이죠. 그렇네. 네, 만약 그러니까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다 휴잭맨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렇게 정신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시험에 들게 해놓고 칼날 위에 올려놓고 어디로 떨어지는 걸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기독교에서 사탄이 하는 짓이고요. 네. 그리고 휴잭맨도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나오죠. 맞아요. 처음에 사슴 사냥할 때도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냥을 합니다. 되게 모순적이죠. 네, 그리고 몸에 되어 있는 타투도 십자가 모양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고문을 하면서도 중간중간 고뇌합니다. 그게 뭐 인간적인 이유도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네. 저 궁금했던 게 그 첫 장면 아까 우리가 되게 좋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첫 장면이 사슴 사냥? 숲에서 사슴 사냥하는 건데 나무가 되게 크게 보여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나무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화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캠핑카 알렉스가 타던 그 캠핑카도 이제 숲으로 약간 돌진할 때 나무가 그 캠핑카를 약간 뚫듯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약간 이거 뭐를 상징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음. 이 이야기 전체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는
뿌리를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보통은 지하예요. 나무라는 게 결국 지하에다 뿌리를 받고 지상으로 올라와 있는 물건이잖아요. 땅과 그러니까 땅 속과 땅 바깥에 지면에 존재하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만든 영화들이 하나같이 다 경계선을 다루고 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시카리오는 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선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법적으로 해결되는 것과 실질적인 해결책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 얘기이기도 해요.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칼날 위를 달리는 사람이죠. 근데 이 영화 역시 나무들처럼 이야기의 뿌리는 밑에 있어요. 결국 우리 인류가 갖고 살아왔던 종교에 있지만 그 타고 올라온 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건 뭐 얼마든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로저 디킨스 감독이 워낙에 이 나무가 그러니까 정민여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볼 때 저건 무슨 뜻일까 해석해야 돼. 뭔가 말이 되는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장난 아니거든요. 난 엄청 강해요. 이것도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로저 디킨스 감독이 워낙에 촬영을 잘해놨기 때문에 그냥 나무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뭐가 있지 않아? 계속 그 줄기가 아니라 그 기둥 나무 기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되게 잘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에 나온 등장한 인물들도 지하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지상의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그렇게 무게감 있게 보여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도 비슷한 뜻인 것 같아요. 이 작가가 준비해준 자료에 보면 킬러라는 이름 주인공의 이름도 독일어로 지하란 뜻이래요. 아 그래요. 지하실이라는 뜻이 있고 계속해서 지하실이 묘사가 되죠. 여기서 보면 켈러의 지하실도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는 지하실이 보여지고 시체가 발견된 곳도 지하실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갇힌 곳도 지하실이고 그래서 나무라는 게 이 겉으로 드러난 나무가 있고 네. 그 땅 밑으로 얼마나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 사실 모르지. 파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걸 상징하는 것 같아. 맞아요. 이 영화는 그래서 그 한번 밑을 뿌리의 끝을 한번 찾아가 보자.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종교적 상징이 있는 게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단 말이죠. 네, 네. 맞아요. 어.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도 목수였죠. 예수님의 직업은 이제 사실 예수님은 위장 취업이었지 거의 뭐 목수 일은 거의 안 하셨어. 네, 다니시면서 계속 그냥 뭐 기적 보여주시고 아버지가 목수. 아버지가 목수. 오히려 예수님이 한 일은 저기 아까 예수님도 이끼에 목수 일을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배우기는 아, 그래요? 배웠죠. 어. 네, 배우기는 배웠는데 실제 한 일은 아까 그 이끼의 허준호와 같은 일을 네. 실제로는 하셨고 예수님 모독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려운가 보지? 아니 어. 예수님 신자들이 두려워요. 들어올 수 있지. 들어올 수 있어. 거기가 제일 세게 들어오거든요. 네. 왜냐면 예수님 본인은 이해하시거든. 본인은 용서해 주실 거거든요. 신자들은 네. 이해 못한다. 신자들은 네. 이해 못해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종교적 상징들이 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이 영화는 들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죄론을 깔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겐 누구나 지하실이 있고 그 지하실 안에는 내가 감춰놓은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 신부의 지하실에 시체가 있는 장면. 그치. 그러니까 신의 뜻을 전하는 신부조차도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그리고 그 어둠을 실천한 기록이 있는 거야. 흔적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과연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막 이렇게 반전을 숨기고 있는 스릴러 영화로 접근하면 더럽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종교적인 질문을 사람한테 던지는 영화입니다. 너의 뿌리에는 뭐가 있고 너의 줄기는 어느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지? 만약에 네가 휴잭맨 같은 상황이라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며 네가 그렇게 칼날 위에 섰을 때 너는 어느 쪽으로 확 넘어갈 것인가에 그치.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영화지 이거를 무슨 막 극적인 반전 뭐 이런 걸로 광고하면 안 됩니다. 사기예요 그거는. 근데 극적인 반전이기도 해서 있었어. 난 너무 재밌었거든요. 있으니까 나 더 진짜 훌륭한 홀리 거야. 수모로 상상도 못했거든. 처음 볼 때 너무 맞아요, 깜짝 맞아요, 놀랐거든. 맞아요. 그럴 수 있지. 이번에 처음 본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처음 볼 때. 처음에 우리 예수 다룰 때 거의 잡사를 아니 그 처음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따로 봤는데 막 진짜 그때 안 보고 갔나 보네. 언제요? 첫 번째 거의 잡스러웠을 때 아 그때 내 편식 할 때 그때 제가 매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주에. 씨가 없을 때구나. 끝년이가 있을 때인가 보구나. 끝년이도 안 보고 왔어 그냥. 뭐 하나 잡아내려고 그래. 조질라고 들어갔는데. 실패. 이 사람들이 여기서 조는 건 용서해도 영화 안 보고 오는 건 용서를 안 하더라고. 맞아. 한 번 나도 한 번 안 보고 왔다 되게 욕먹었지. 화양연화. 나도 욕 바가지로 먹었거든.
화영이는 왜 안 봤어요? 그때 너무 바쁠 때여가지고 진짜 반 정도 보다가 못 보고 왔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진짜 욕 진짜 많이 처먹었어요. 역시 거짓말하기 나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를 차라리 본 척하는 게 나. 잠 안 자고 영화를 보고 여기서 조는 게 나아. 그럼 용서해 주더라고. 안 봐도 본 척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줄거리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안 봐도 본 척하는 게 낫습니다. 사과하면 병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 영화는 그렇잖아요. 실제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가해자고 용의자인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고. 그러니까 겉으로 나와 있는 나무에 이 지상 위로 나와 있는 이 길게 뻗은 그 아름다운 나무, 아름드리 나무의 모습 안에 뿌리는 굉장히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이게 뿌리를 막 뻗쳐놓고선 되게 실제로 보면 좀 징그러울 수도 있잖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그래서 나무들 양분을 빨아들이며 뺏어 먹는 나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뭐 정의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한 게 아까 신부도 뭐 원죄가 있다라고 했지만 지하실에 원죄를 감춰놓고 있었지만 그 원죄가 어떻게 저지르게 되었냐를 보면은 선의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그쵸, 아이들을 또 어쨌든. 죽일까봐. 맞아. 그리고 도버도 자기 딸을 구하려고 한 행동이고 옆집 친구네 부부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지만 묵인했죠. 방관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가 맞고 그르다 뭐가 선이고 악이다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맞아. 저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이해가 되고 저렇게 보면 또 그러니까 저것도 다 이해가 되거든.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영화가 어느 정도는 해답을 제시했다라고 보는 게 제이크 질레날의 존재예요. 형사.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별로 진짜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상징이니까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제이크 질레날은 약간 문명화되어 있는 이성.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감정이 있지만 제이크 질레날은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맞아, 얘가 맞아, 죄가 맞아. 있어 보여도 잡아들이지 않고 그쵸. 모든 걸 다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 늦어서 구할 사람을 못 구했는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아무래도 시스템이나 이런 걸로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직접 나선 사람들은 다 최악의 결과만 불러일으켰죠. 그치. 네. 그래서 저는 영화가 이건 어느 정도 드니 빌레브 감독의 생각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이크 질레날도 똑같이 뜨거운 남자지만 이 사람도 얼마든지 자기 성질이 있고 불같은 남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자기 행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절제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휴잭맨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떨어지긴 했지만 네. 이 사람은 되게 본능 그리고 부성이나 모성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감정들을 상징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드니 빌레브가 야, 이건 안 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말하는가 저는 그게 마지막 호루라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휴잭맨의 호루라기는 결국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준 거 아닙니까? 맞아. 그 부성에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만약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밖에서 제이크 질레날 이성을 상징하는 제이크 질레날이 그걸로 휴잭맨을 구원해 준다면 결국 그 모성으로 잘못된 길로 떨어졌던 남자가 부성으로? 다시 구원받는 거죠. 예. 그래서 요 마지막 장면이 드니 빌레브 생각에는 너무 오글거리니까 그냥 빼버린 것 같아요. 구해주는 거를 너무 노골적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좋았거든요 마지막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을 생략한 게 사실 영화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아빠는 벌을 받아 마땅해요. 업을 너무 많이 쌓았어. 맞아요. 그 자기 자식을 구하겠다는 이유로 원죄, 사실 알고 보면 원죄. 피해자였던 아이를 그렇게 폭행을 하고 뜨거운 물로 고문하고 차가운 물로 고문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 아니야. 당신은 어떤 결말을 결정하시겠습니까? 구하시겠습니까? 놔두시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을 관객한테 던지는 것 같았어요. 제이크 질레날도 과거 소년원에 그렇죠. 들어갔는데 꽤 큰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갔다가 나온 걸로 알아. 우리나라 같으면 그런 경력이 있으면 경찰이 못 될 못하죠. 텐데 네. 어쨌든 근데 미국은 안 그런가 봐. 과거의 일은 또 과거 일로 묻어주나 봐. 경찰이 로컬 됐어요. 경찰 병력이 좀 부족하기도 할 거예요. 아마. 네. 어쨌든 그래서 소년원을 갔다 왔는데 경찰을 하고 있어. 과거에 큰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번 사건에 맞는 사건마다 족족 해결을 잘하고 이번 사건도 해결을 한 형사 그리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 그리고 그 외에 선과 악의 모호한 경계에 있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잖아. 확실히 선이다, 확실히 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캐릭터가 잘 없어. 승모 말고는 네. 그렇잖아요. 그들에 대한 판단, 그들에 대한 처벌은 당신은
어떻게 무엇을 될 택하실 것인가. 것입니까?가 마지막 장면에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관객한테 맡겼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있어 보이는 결말이고요. 네. 그리고 원래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들은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 어떤 결론을 내려주는 걸 굉장히 오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촌스럽기 때문에 안 한 게 1차적인 이유인 것 같아 일단. 강호석 감독님은 잘하실 거예요. 네. 네. 와우. 다시 끌어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 영화가 보면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좀 허술한 구석도 있어요. 근데 연출 너무 잘해서 감춰져 있는데 용의자들이 발견되는 것도 그냥 추모지에 갔더니 수상한 사람이 한 명 있어. 우연히. 다 우연이야 보면. 그리고 막 그리고 너무 그렇게 누가 봐도 수상해. 누가 봐도 수상해. 행동 자체를 너무 수상해. 갑자기 인형 코를 이러고 앉아 있어. 춤하는 곳에서 아니 잡아야지 그리고 그러면은. 다들 앞에 보고 다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주위를 막 계속 들여다보고 경찰이 다가가니까 경찰이 다가가니까 지가 알아서 엄청 도망가. 뛰어와. 지가 알아서 도망가고. 저예요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 행동. 첫 번째 용의자도 그 그냥 옆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는 것뿐인데 그것만으로 첫 번째 용의자가 됐고 그냥 누가 봐도 수상한 장소에 차를 세워두고 있어. 그렇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색해. 네. 어색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논리적으로 악의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데. 그리고 10살짜리 지능이라고 하는데 10살짜리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휴잭맨 열받는 말만 골라서 하게 때려주세요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 헤매고 막 고문까지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결정적 단서를 갖고 오는 사람은 도망 나온 딸이야. 그것도 이상해. 근데 그 말 도망 나온 한마디 소녀야. 듣고 또 바로 그 집이구나 하고 간 것도 사실 좀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이 영화는 마치 우화처럼 접근하셔야 됩니다. 네. 네. 현실에 너무 영화가 현실적으로 찍혀 있어서 어. 종교적인 우화극이다 근데 정도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허술한데 영화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 그게 연출의 힘이거든요. 그게 연출의 힘이야. 그 진짜. 애들은 근데 정확히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 납치당했던 애들. 그건 가서 사건 파일을 확인해 보세요. 홀리 집에 있었잖아. 홀리네 아까 집에. 집에는 처음에는 있었는데 구덩이 속에 있다가 네, 나중에 네. 이제 집 안으로 옮겨진 거지. 왜냐면 이상한 그게 물 같은 거 궁금했어. 먹여가지고. 네, 까만 물 먹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지하에다 가두는 거예요, 애들을. 보통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호루라기가 거기 있겠죠. 그리고 검은 물도 되게 말이 안 돼. 종교적인 상징이잖아요. 뭐지? 검은 물.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주는 무슨 그런 내가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서 이거 잘 모르는데 기독교 신자. 저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여기 아무도 없나요? 저 집안이 기독교지. 제가 뭐 교회를 나가고 이러지 않으니까. 한국 기독교 위기네요. 아무도 안 나갔네요. 진짜 이렇게 한 무리에서 한 명도 없는 거. 아니 요즘 거의. 뭐 종교 자체가 불교도 그렇고 뭐 천주교도 그렇고 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주변에 모태 신앙하는 친구들 주말마다 놀러 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검은 성경에 물. 뭔가 그런 상징이 있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에서도 그 외계 물질 그걸 먹으면 막 사람이 괴물로 변하고 이런 게 검은 물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 감독 그러니까 드니 빌레브 감독이 굉장히 종교적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사슴이 나왔던 것도 그렇고 주기도문이 나온 것도 그렇고 뱀이 기어 나온 것도 그렇고 네. 노골적으로 이것은 종교적인 영화다. 네. 현실의 잣대로 들이대면 어설픈 구멍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근데 로키 형사 이 작가 자료 보면 네. 로키 형사가 반지를 끼고 있잖아. 프리메이슨 새끼 손가락. 상징이라네. 그래요? 프리메이슨은 뭐 음모론 하면 항상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집단 단체 중에 하나인데 요건 또 어떤 상징인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재밌네요. 프리메이슨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 맞서서 이성을 더 중시하던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리고 뭐 세계 시민주의 뭐 이런 거고 세계를 움직이는 다빈치 코드에 나왔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종교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종교보다 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당대 지식인들의 모임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은 아마도 그런 의미를 끼고 있었겠죠. 그 제이크 질레널이 이 영화에서 하는 역할도 그거잖아요. 네. 종교적인 사고 방식에 매몰되지 않은 인간. 근데 제이크 질레널이 결국은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드니 빌레브 감독이 종교 영화를 만들었지만 네. 해결을 종교적으로 한 건 아니죠. 무슨 기적이 일어나거나 구원자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성이 해결하잖아요. 물론 우연히 아주 많이 들어간 이성이지만. 네. 자, 이 영화는 참 볼 때마다 빠져서 보게 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진짜로 고문할 것 같아요. 잡아다가. 저는 네.
저는. 아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부모냐 아니냐에 따라 선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 동영이 형도 전에 잠깐 이 영화 얘기를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 나도 동영이 형은 누가- 아마 안 때리고 아마 말로 조졌을 거야. 아 그렇지. 알아서 자살했을 거 그러면. 아 말만 했는데. 말만 해도. 고문까진 모르겠지만 차라리 때려, 뭐 어쨌든 이러면서. 그 아빠는 반드시 그러니까 분명히 얘가 우리 애를 잡아갔을 그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혹은 나중에 얘가 우리 애를 잡아가진 않더라도 어쨌든 얘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관련되어 건 있다. 확실하잖아요. 그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고문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저는 그 사람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민현 누나 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민규 형이 미주신경성 실신 장애가 있어서 내가 피떡대 얼굴 보는 순간 바로 기절. 야 우리 아들 어디 있어? 보면서 그 사람도 와이프처럼 침대에 누워 있어야 그래 민현 돼. 누나 앞에서 애가 지금 씨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실실하고 있냐고 둘 다 고문했을 거야 아마. 민규 웃긴 게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때려서 난 피해 기절하거든. 자기가. 나 그거 봤어요. 미주신경성 뭐 어쩌고. 지랄 맞은 병. 아니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테렌스 하우드의 마누라가 와서 앉아서 그래도 우리 딸 어디냐 물어보는 장면에 나는 미녀 누나가 보였어요. 나 너무 그 감정이 나는 맞아. 충분히 어떤 엄마라도 나는 그랬을 것 같아. 맞아, 분명히 맞아. 우리 남편과 남편 친구가 잘못하고 나쁜 짓 한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내 딸이 어디 갔는지는 궁금한 거지. 내가 더 이상 때릴 수는 없는데 그 피떡이 된 얼굴 앞에서 어디냐 물어볼 것 같더라고. 너무 이해됐어. 그리고 그럼 그 엄마는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방관했잖아요. 이 사람이 맞았는데. 그리고 말하잖아. 남편이 원래 뜯어주려고 하잖아. 어. 문 뜯으려고 하는데 놔두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인간의 법으로는 방관했기 때문에 분명 죄가 맞습니다. 근데 판사하세요? 판사세요. 심판자세요? 헌법 24조 2야. 가담하거나 모른 척 한 자는 같이 처벌한다. 무슨 말이야? 지어냈어. 형법을 지어내면 어떡해? 24조 다른 벌수도 있어요. 법학가 그러니까 제가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네. 인간의 법으로는 죄가 맞지. 24조가 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네. 나도 몰라요. 나도 알고 있는 얘기겠어요. 그게 아니더라도 그게 만약에 종교적인 게 있다면 종교적인 것도 맞다 있죠. 그 의심은 내 마음속에서 키운 거잖아요. 아무런 확실한 물증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서 나 스스로 키운 의심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물어본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리고 비슷한 게 그 옆집의 아이는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얘도 되게 힘든 상황에서 겨우겨우 이제 돌아온 애고 얘도 트라우마가 있을 게 분명한 애인데 거기 가서 어떻게든 내 아이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장면도 되게 전 기억에 남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저도 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시험에 처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휴잭맨이 그렇게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건 경험과 피지컬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은 생각은 맞아요. 하지만 참아 못하지만 휴잭맨은 경험과 그걸 실천할 수 있을 만한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그 생각도 했어요. 좋은 아빠가 되려면 운동해 이 새끼들아. 아니야 운동만으로 안 되는 것 같은 게 그게 첫 장면에 나오는 장면이 그걸 말해주는 것 같았어. 아들한테. 첫 장면은 그냥 볼 때는 처음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되게 의미가 사슴 사냥을 있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슴 사냥을 할 수 있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린 다 고기를 먹지만 우리가 우리 손으로 생명을 거두는 건 아무도 못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잖아요. 하지. 그 사람 하고 아들한테 말하잖아요. 자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닥쳐도 자력으로 살아남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친구는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면 훨씬 위험해진다. 맞아. 맞다. 우리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다. 네. 신념에 가득 찬 바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맞다.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이경규 씨의 명언처럼. 네. 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것처럼. 맞아.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휴잭맨에게는 그 주기도문이 뭐 저는 기독교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진짜 날 용서해 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날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신이 나를 사하노라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슴으로부터 생명을 뺐을 때 그거를 읽고 아마도 고문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읽지 않았을까. 신은 날 용서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되게 위험한 거잖아. 신의 뜻을 왜 지가 해석을 해? 지가 뭔데 신이 된 것처럼 지가 나서서 용서를 해주고 용서를 받고 마치 밀양의 그 새끼처럼 전 이미 신에게서 용서받았습니다. 이지랄 떨잖아요.
근데 역시 인간의 죄를 지었다면 인간의 법으로 처벌받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마지막에 휴잭맨이 살아난다면 자기 감옥 죄가를 가야지. 치르기 위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휴잭맨에게 내려진 구원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감독의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장원이 아까지 해석을 했듯이 듣고 놔둘 것인가 데려올 것인가 하면 당연히 들리는 장면을 연출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맞죠. 맞죠. 아예 안 들렸으면은 신이 처벌한 거잖아요. 아예 안 들렸으면. 맞아. 그 아내가 대사도 하잖아요. 남편 뭐 오게 되면 감옥 가겠죠. 뭐 이 이야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하는데 와이프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딱 그거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휴잭맨이 그래서 고문하는 그 장면이 그 알렉스를 고문하는 그 모든 과정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또는 내가 나한테 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 왜냐면 골든타임 24시간이라고 하잖아요. 90%가 하루 지나면 다 죽고 뭐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고 한 달 뒤면 어떻게 되고 얘기하잖아요. 제이크 질레넌한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멍들고 아파하는 거지. 그러다가 내가 미쳐가지고 나중에 알렉스를 안 보이는 곳에 가두는 게 자기 스스로 눈이 멀어서 그렇게 하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몸한테 본인 스스로가 본인 정신에게 강하는 장면인 것처럼 또 보였어요. 그래서 알렉스를 고민한 곳은 유일하게 모든 죄가 일어났던 지하실이 아닙니다. 아 위네. 2층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처벌의 장이라는 것이죠. 네. 그 알렉스 눈빛이 너무 잊혀지지 않아요. 그 마지막에 거의 진짜 그 고문의 끝까지 갔을 때 눈동자만 딱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 되게 무서웠거든요. 뭘 나누죠? 폴다는 어마어마한 배우죠. 그 여자가 와서 내 딸 어딨냐고 하는데 마지막에 뭐 자기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맞아. 이걸 뭔가 다 읽어보면 너무 불쌍하죠. 그리고 이미 우리는 걔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안 상황이잖아요. 근데 처음 볼 때는 모르고 봤을 때는 그쵸, 그 장면도 그쵸. 무서웠다. 완전 범인 같잖아. 왜냐면은 네. 거기서 걔가 막 그랬잖아요. 그 주차장에서 뭐 그때는 울고 있지 않았어. 막 내가 이럴 때저 새끼야. 어. 막 이러면서 확실하다. 봤는데. 우리 다 예. 같이요. 그때는 다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휴잭맨한테 몰입했잖아. 완벽하게 개사이코인 줄 같잖아요. 나는 휴잭맨이 그 고문할 때 휴잭맨 손에서 손톱 나왔으면 했어. 갑자기 울버린으로 이렇게. 야, 이걸로 팔 하나 끊으면 바로 얘기할 텐데. 근데 우리도 다 같이 낚인 거잖아. 맞아요. 그걸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용의자를 1, 2, 3 관객이 그걸 되게 잘 따라가잖아요. 근데 너무 그걸 진심으로 믿고 우리는 아 얘가 용의자일 거야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또 아니고 이거를 되게 절묘하게 잘 연출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의 배치,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장면을 어떻게 연출할 것인가. 저 다른 얘기 안 할 겁니다. 똑같이 해도 하는 순간 다르게 한 사람이 이름이 떠오르거든. 나 길들여졌나 봐. 나 다른 소리 안 할 겁니다. 근데 약간 실망스러워. 섭섭합니다. 야, 니들 지하실에 다 그 사람 있잖아. 니들 지하실에 다 그 사람 묶여 있다고 지금. 거기서 막판 되니까 우리가 섭섭해. 하던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우리 지하실에 있는 사람은 아직 살아는 있거든. 근데 네 지하실에는 다 죽어 있으니까. 어찌됐건 그래서 같은 장면을 만들더라도 맞아요. 영화라는 매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실 저는 그냥 고민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이 장면을 강렬하게 연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감독이면 고민을 해야지. 아 근데 그 진짜 이 영화는 그런 모든 장면들이 너무 강렬해. 너무 강렬해서 솔직히 좀 피곤하죠.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프리즈너스가 보기 힘들다 그러는 건 이해해요. 네. 힘들게 만든 영화기도 하고. 네. 네. 제이크 질레날 연기는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최고. 네. 나 여기 나오는 배우들 다 연기 잘한 것 같아. 맞아요. 휴잭맨도 거의 자기 연기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한 연기했어요, 진짜로. 진짜 딸을 잃은 아버지 같았어요. 그리고 그 광기를 막 어. 발산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휴잭맨의 피지컬이 정말 잘 사용됐다. 그런 남자가 막 미쳐가지고 설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지 않아요? 내 같은 애들이 이렇게 하고 이랬으면 귀여웠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면 알렉스가 바로 반격기. 그렇지. 네가 뭐? 그 뭐냐 그 장도리로 세면대 부셔버리잖아. 너는 그냥 뿅뿅 소리 날 거야. 땅땅땅땅. 이게 안 부서지거나 안 부서져 따고 진동이 생으로 와가지고. 손에 내 소리도 나올 것 같은 느낌. 그
누냐 휴잭맨이 연기한 캐릭터를 되게 탐냈던 배우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탐나는 배우. 이거 배역으로서는 진짜 너무 탐나는 배역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하게 좀 피지컬이 좀 있어주는 게 훨씬 더 배역에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누가 이상하게. 있었어요? 디카프리오도 되게 하고 싶어했고 마크 월버그도 되게 하고 싶어했다고. 마크 월버그는 안 돼요. 디카프리오는 연기는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장고에서 광결인 연기했는데 그래도 휴잭맨이 훨씬 더 잘 어울렸어요. 뭔가 디카프리오 아빠 역할 한 적 없잖아요. 있나? 아빠는 아닌데 아버지 어찌- 역할은 했었죠. 그 넷플릭스 뭐였지? 뭐 여러 번 돈 했어요. 돈 룩업에서 그냥 뭐 아. 그런- 더 울프 오브 스트리트에서도 아빠긴 했는데 부성애가 강조하는 네. 역할보다는 역할 도라이로 없었어. 나왔으니까. 근데 뭔가 디카프리오는 이제 휴잭맨보다는 나중에 좀 짜증을 많이 낼 것 같은. 그러니까 휴잭맨은 약간 광기의 느낌이면 디카프리오는 완전 짜증. 아유. 제발 말 좀 하라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 이래서 그리고 뭔가 조금 아쉬워요. 구성이랑 안 맞아요. 남자 맞아요. 느낌이. 브래드 피트는 자기 멋에 취해서 고문 하나 존나 멋있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일단 고문하기 전에 옷장을 까겠죠. 아이고 재밌다. 그러니까 무조건 옷장 까죠. 까고 할 거야. 원스 어폰 타임인 헐리우드에서처럼 네. 그 지붕에서처럼 네. 옷장 까고 고문할 것 같아. 일단 옷장 깝니다. 네. 배역이 별로 없네. 또 마동석 같은 이런 캐릭터가 하면 안 되거든. 왜냐면 몇 대 때리면 죽거든요. 너무 무서우면 안 돼요. 몇 방에 죽을 것 같은 캐릭터도 안 돼요. 그 마동석은 평소에도 선량한 느낌이 별로 없잖아요. 맞아. 토르 햄식이 형 정도? 크리스 햄스워스. 근데 너무 젊어 아빠 느낌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테이큰에서 리암 리슨도 그렇고 아빠인데 이 먼치킨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도 있고 사실 그렇잖아. 실제 아빠들의 모습이 굉장히 나약하잖아. 집에서 제일 쫄번이죠. 서열도 제일 밑에 있고 사실 실제 아빠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영화 속에서 그런 뭔가 그렇지. 강인한 아빠를 보여주려면 압도적인 피지컬이 필요한 것 같아. 왜냐면 그냥 원래 아빠 나오면 우리 집 아빠 생각날 것 같거든. 그 아빠 못 우리 집 구해. 구할 것 우리 집 같아. 꼬레비 아빠. 나 못 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 코피 흘리면 아빠가 먼저 기절하는데 내가 구해야 돼. 내가. 아들이 커서 그 영화를 보면서 아빠들이 저랬었나. 저는 아버지한테 공감할 것 같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덩치를 크니까. 내가 근데 아버지들이 이게 나이 먹고 이런 걸 인정을 못 하지만 내면만 센 경우가 있거든. 멘탈만 세려고 하시는데 이게 인지 부조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 차를 타시니까 딱지를 끊으면 저한테 카톡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좀 과속을 하셨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금 과속하셨나 봐. 그래서 그거 과태료가 센데. 나왔더라고. 세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게 이 돈을 내가 받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네. 이 동네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조심하시라고 여기 보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찍힘이라고 보냈어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하는지 창석이가 읽어주세요. 나 너무 궁금하다. 여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 찍힘. 이런 C8 보내줄게. 진짜로요? 진짜? 뻥 아니에요? 진짜? 아니 뭘 뻥을 쳐. 이거 왜 뻥을 쳐 이거. 숫자로 이런 18. 이거는 약간 찍힌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좀 화가 나셔서. 야 이거 뭐라고 다 돌려보냐. 보통은 이렇게 답변하기 쉽지 우리 아버지 않잖아. 돌림빵 아니야? 보통 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기 쉽지 처음에 않아요. 이렇게 들었을 때는 이런 시발한 게 약간 아들한테 아니. 한 건줄 이 상황, 알았는데 이 상황.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구나.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만나면 맨날 주님 영접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돼. 사실 근데 저기 뭐야 테이큰 같은 영화도요. 그냥 아빠들을 위한 포르노거든요. 그거. 그냥 지금까지 개무시당하고 왔던 세월을 폭력으로 되갚음하는 아빠들을 위한 포르노 영화. 근데 미국도 그런가? 미국이 제일 심하죠 그게. 그렇지. 아 진짜요? 미국이 심할 수밖에 없지. 네. 왜? 미국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보수적인 나라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의 권위에 훨씬 더 무게를 주는 쪽이거든. 근데 나이를 먹고 그 가장의 권위를 뺏기고 나면 예전 생각이 더 날 수밖에.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네. 프리즈너스 한 번씩 보시고 네. 인간은 왜 다 죄인인가? 이 영화의 제목이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죄를 짓게 될까? 누구나 마음속에 지하실이 있어서 남들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거, 뭐 두려운 거, 나의 추악한 이면 다 그 지하실 안에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누구나 있겠죠. 없는 사람 있겠어? 많죠. 없으면 이게 인간일까? 없으면 인간 아니죠. 어. 네. 그 되게 다른 영화인데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인가? 거기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러잖아요. 나는 어둠이 없는 인간은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둠이 있어야 인간인 거죠. 그 지하실에 물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거업이겠지. 아니야. 의외로 안 내가 그럴 난 내가 것 제일 같은- 많을 것 같은데. 아 그래? 창소리도 서로 만만치 다 않아요. 자기가 많다고. 난 내가 만들 것 같은데. 나는 지하실 얼마 전에 하나 새로 만들었거든. 아 개축 공사했구나. 그 방에 누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원래 있던 방에 계세요. 아 새로 입실한 게 아 아니구나. 누나 최근에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니네 장기 입주자야. 그렇지, 우리 옛날부터 있었지. 최근에 만들었다는 건 최근에 뭔가의 계기가 있었다는 건데. 궁금하다. 너희들이 있는 게 아니지. 너희들을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던 나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지. 누구나 자기는 그런 방이 있겠죠 당연히. 잠깐 그 방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 많죠. 일단 전 남친들 우르르 들어가 있을 거고. 전 남친 네, 헤어지면 부끄러움 끝- 때문에 너나. 네, 부끄러움 전 남친 중에 손이 작은 애들만 들어가 있나요? 개새끼들이. 손잡다고 개새끼 들어야 돼? 어차피 방송 안 볼 테니까. 그래.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저는 싫어요. 저도 어둡고 외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이 들면 들수록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깊이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꼭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걸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살다 보면 되게 뭐라고 표현하지? 구김 없는 사람들 있거든. 구김 없는 사람들 맞아요. 있어. 왜 웃으세요? 우리 집에 한 명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빠! 하는 애. 민기가 되게 구김 없어. 네, 그냥 봐도 느껴져요. 그거. 근데 한마디로 되게 철딱선이 없어 보이거든. 근데 되게 구김 없어서 만나면 또 되게 내가 정화되는 느낌도 있어. 약간. 나는 되게 구김이 많은 사람이거든. 아 근데 제가 너 어떻게 딱 알았니 너? 알죠. 바로 옆에 있는데. 그래, 남편인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자기는 외로운 감정을 모른다고 외로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손무선이 그랬어. 자기 외로운 거 모른다고. 잘 별로 없어요. 아예? 옛날에는 되게 심했는데 좀 나이 들으니까 많이 없어져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달라진 모르는 게 아니지. 아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있다가 없는 거지. 근데 그분은 모른다고 했거든요. 지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는 네. 되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럴 수 있나?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오히려. 그분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뭐 연락 이런 거. 허세지를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가? 난 외로움 따위 몰라. 그걸 이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했다는 건 존나 외롭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혼자 사시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보통은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래요. 뭐 이럴 수 있는데 아예 모른다는 게 저 유아기를 아직 있는 벗어나지 그대로- 못한 게 아닌가라는. 있는 그대로 믿지 마.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제 파하고 집에 가려고 그러면 제일 지적거리는 애로 기억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맞아요. 보통 어. 그래요. 네. 그리고 예전에 그 무한도전에서 정신감정 특집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노홍철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노홍철이 정말로 과하게 발. 너무 과하게 업텐션이고 맞아. 그리고 뭔가 어둠이 정말 전혀 없잖아 얘는. 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쟤 뭐냐 이런 토론까지 했다면서. 진짜? 그 머리 긴 정영돈 씨 같은 정신과 의사님 나와서 저 인간의 병명은 뭘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거. 병명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신감정 특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약간 집중력 장애. 아. 그리고 약간 ADHD 이런 거. 유아기 때에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지. 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너무 나야. 너무 나니까 어둠 따위가 있을 수가 없지. 내가 빛이. 돈가스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어. 무한도전 좋아하시는 분만 무슨 말인지 네. 알아듣는. 그래놓고 주사 맞으러 갔다고. 네, 맞아요. 아무튼 근데 그런 노홍철조차도 어둠은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을 또 정준하 씨가 만들어줬어요. 음. 자기가 아는 주식 있게 넣으라고 해서 제대로 어둠이다. 그동안 벌었던 거 거의 네. 10분의 9 날렸다고 했었나? 네, 맞아. 10분의 봤어. 9? 기사 네. 봤어. 기사 봤어. 거의 전체를 다 날렸다고 했어요. 거의 작전주 느낌이었죠. 맞아요, 그거. 네. 작전주인데 타이밍 놓쳐가지고 좆된 거죠. 그래서 정준하 씨가 큰 어둠을 만들어줬기 아이고. 때문에. 네, 그 사는데 도움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도움 이번에 되죠. 먹보 털보에도 나왔잖아요. 김광규 씨랑 통화하는데 야 홍철아 너 그 비트코인 많이 올랐더라 아직도 가지고 있지?
팔았어요. 그래 맞아 코인도 하셨어 그분. 그래서 내가 되게 와닿았거든. 떨어질 때 팔고 네. 올랐더라 했는데 이미 판 상태. 그럼 마이너스로 끝난 거거든. 그렇지. 아 방금 전까지 기분 참 좋았는데 어둠이 생긴 거죠. 존나 웃기거든요 그 장면. 네. 근데 지금 딱 이제 노홍철 씨가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란 말이에요. 79 나랑 동갑이지. 내가 80, 그러니까 이렇게 또래네요. 또래인데 지금 보면 약간 그 미성숙의 냄새가 이제 많이 나요. 예전 뭐 노홍철 씨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노홍철 씨 성격은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 그리고 노영철 씨는 그렇게 사세요. 은 아니니까. 근데 네. 그런 삶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아무나 그럴 수 없어서 그렇지 좋은 일이죠. 네. 본인한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가도 진짜 남자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건 바이크 타시죠. 늘 바버샵 가서 털 관리 받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시고 좋은데 여행 바로 떠나시고 얼마나 좋아요. 결혼도 안 했고. 천상 연예인 팔자야. 아 맞아요. 뭐 누가 노홍철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연예인이 있다면 그런 사람인지 연예인을 해야죠. 그 탁재훈 씨도 그렇잖아요. 탁재훈 씨. 그 사람도 이경규가 그때 탁재훈이랑 얘기하다 그랬잖아. 얘는 어둠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계속 사람들한테 즐거움만 주는 정말 M장 말대로 타고난 연예인 팔자인 거죠. 아버지 또 빵빵하셨잖아요. 우리 레미콘 협회장 배조웅 씨. 네. 아버지가 이게 어둠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일단 그렇게 되려면 다 집안이 부자였나 보다. 노홍철도 집안이 부자야. 맞아요. 아 그래요? 전민기도 집안이 괜찮고. 야 남편 집은 건드리지 마. 아니야? 아 괜찮아. 그 정도 유복한 거야. 유복한 그래요? 가정이야. 역시 밝음은 여유에서 나온다. 밝은 무조건 여유에서 나올 거예요. 왜? 빡빡한 인생들 보세요. 여기 빡빡한 인생들. 그러니까 지하층이 많은 거예요. 혜정이 보세요. 없잖아 걔는. 혜정이도 얼마나 행복해요. 혜정이 정말 당당하게 얘기했음. 식명승부에서 방송에서 나왔으니까. 자동차 보험료 아버지가 내준다니까. 왜 아버지가 내주면 안 돼요? 뭐안 된다고 얘기하지. 없어요.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보통 그 나이 네. 때는 본인이 내니까. 네. 아니 이제 돈 버니까 차 그 본인 돈으로 사면 안 돼요? 아빠가 사준다는데 왜 내 돈으로 사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김이 없어. 네. 구김이 없어. 좋은 거예요. 뇌에도 구김이 없는 부러워. 것 같아. 그냥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그런 분이랑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처가가 빵빵한데? 너무 좋지. 아니야. 저가가 내 빵빵하다고 어둠을 그녀에게 묻힐 수 없어. 묻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집 지금 왜 이사 가요? 뭐 잘못됐어요? 오빠 사업 망했어요? 또 하면 되죠. 되죠. 또 하면 되죠. 낙띵이 찜밥섭을 뭐요. 방 4개도 2개 된 거예요? 2개 빠지는 거예요? 2 더하기 2는 4니까? 그럼 방을 하나씩만 가지는 거예요? 애는 낳으면 안 되겠네요? 2개니까? 감정이 없어. 어둠이 없고. 방금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유명한 경험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우리 이사 가는 거예요? 가장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를 때 아닌가요? 오빠 하고 싶은 거 지금 시작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 여러분 어딘가 술자리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문세윤 누나는 자주 들었을 거예요. 뭐야? 너무 비슷해. 너무 똑같네. 톤이 너무 똑같아. 야, 근데 우리는 모르고 니네만 웃냐? 같이 웃자. 재밌게 술자리에서 뭐 나오나? 임혜정 말투. 임혜정 말투가 너무 그래서 똑같아. 말투. 혜정이는 진짜 빛 그 자체니까 네. 광녀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네. 광녀 예뻐. 이거 매기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혜정아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죠. 무소인 누나랑 술 먹고 다 파했는데 어떻게 나 제철국집 갔는데 해장하라고 술 깨라고 제철국 먹이러 갔는데 여기 제철국 맛집이야. 제 입맛은 꼬막이 맛집이에요. 꼬막 주세요. 꼬막 비빔밥 먹고 있더라고요. 꼬막 비빔밥 먹다가 꼬막이 물려지 꼬막을 가려도 밥만 드시더라고요. 얼마나 빡치는지. 왜냐하면 원래 해산물을 못 먹어. 그거 왜 제철국 맛집으로? 걔 뭐야?
부러워요. 그러기 쉽지 않아. 약간 맑고 부러- 순수하게 자랐어. 구김없이. 부러움도 있고 약간 심포도 이론처럼 어. 내가 그렇게 못 되니까 어. 뭔가 욕하고 싶은 마음도 생길 수도 있겠네. 왜냐면 나는 어렸을 때 내 방이 없었고 우리 형이 쓰던 책상 밑에 다리 들어가는 데 있죠. 어. 거기가 내 방이었거든요. 아. 그때 저기 독수리 아파트 살 때 그 정도면 고문기구 아니야? 병관 아니야? 작았을 때 작았을 때 생각의 방 같은 느낌이네. 그래 얘도 작았을 때가 있겠지. 아 맞다. 이렇게 뿅 나오진 않았겠지? 어릴 때도 이만하지 않았을 거야. 무슨 씨발 에일리언이야 내가. 사람 배 찍고 나와? 아 그러네. 작지는 않았을 아, 책상- 작진 않았어요. 네. 우량하였어요? 아니 네. 100일 때도 수염 차고 있었을 것 같아. 나 돌 때 15kg 나갔어요. 야 아니야 말도 안 돼. 맞아. 진짜. 우리 엄마 그랬어. 제왕절개 사진도 하셨어요, 있어. 엄마가? 아니요. 그냥 아 그럼 몇 킬로 혹시 슈퍼 우량하였다니까. 태어났을 몇 때 킬로인지 모르겠어. 거의 4.5 막 이런 거 아니야? 나 4.8. 봐봐 얘도 엄청 우량했던 거야. 4,800이면은 거의 자연분만 못 탔을 텐데. 그래서 제왕절개로 나왔어. 아 진짜. 너무 커가지고. 나도 4kg대였던 것 같아. 진짜? 그리고 진짜 7개월에 힘드셨겠다. 7개월에 걸었대. 와 7개월에 걷는 거 흑인들만 이거는 할 수 있다. 7개월에 걷는 거 흑인들만 가능하다고. 아니 흑인 애기들은 가능하대. 아 근데 왜 그것만 흑인이야? 씨. 다른 것도 괜찮. 그냥 걷기만 했을 뿐.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물렸나 보다. 다리 쪽으로. 뭐 이 새끼야? 오늘 제대로 홈런을. 미안한데 나 오늘 지하실 플리마켓.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네. 정리합시다. 네. 재밌다. 자 많이 했어 많이 시너스 얘기는 했어. 다 한 것 같아. 네 창섭 씨부터 네. 갑시다. 이 영화는 두 번째 봐도 너무 재밌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돌려봐도 정말 재밌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의 없다 형이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이제 거의 잡스러운 년에 나와서 데얼비 블러드라는 영화를 추천해주고 왔습니다. 그걸 봤는데 거기도 폴 다노라는 배우가 나오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렇구나. 폴 다노라는 배우를 검색을 그렇게 해서 연기가 너무 좋아서 검색을 했는데 베트남맨 때 리들러. 연기가 참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폴 다노 배우가 나온 영화를 좀 한 번 더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연기가 인상 깊었던 배우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도 그렇고 다만 테렌스 아우드가 아이언맨에서 계기지만 않았으면 여기에 조연으로 안 나왔을 텐데 하는 나왔죠. 생각을 보는 내내 했습니다. 돈치들한테 뺏기고 얼마나 지금도 잘 네. 잠을 못 잘까. 어벤져스의 한 그걸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돈 더 달라고 지랄하다가 날라갔죠. 어쨌든 영화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제가 생각했을 때 뭘 깔 수 있는 그 정도도 없을 정도로 저는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셨던 분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9.5점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네, 저는 거의 잡스럽다에서 처음 제가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콩가이가 많아서. 분지는 먹어가지고 진폐증에 걸렸어요. 처음 거의 잡스럽다에서 이제 가져올 때도 제가 가져왔고 이번에도 하자고 했을 때 너무 기뻤을 정도로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영화. 기분이 좋아진다기보다는 설레이는 영화. 또 보고 싶어서. 기대되는 거지 이 영화를 보는 시간이. 그 정도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다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10점 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영화인 거 알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지만 다시 본다는 생각만으로도 괴로운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거든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이게 제가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반대로 얼마 전에 엄마랑 야구장을 갔는데 엄마가 이제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을 가셨어요. 근데 그때 한국 시리즈 때여가지고 사람이 정말 너무 많았는데 엄마가 시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저도 막 머리가 쭈뼛쭈뼛 막 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엄마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겠고 핸드폰 놓고 왔는데. 네, 핸드폰 놓고 왔는데 제가 만약에 자리를 뜨면 또 엄마가 못 올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를 보니까. 근데 반대로 제가 만약에 부모가 됐을 때 잠깐 1, 2분이라도 아이가 내 눈에 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만 해도 약간 막 진짜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너무 괴로워서 막 그런 상상만으로도 좀 괴로워지는 영화라서 저는 다시 보기가 조금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그래도 어머니 잘 돌아왔습니다. 잘 들었지. 그럼 빵아치 먹어도 될까? 너무 잘 돌아오셨고 저는 8점입니다. 우리 엄마 좋아하는데.
아 저도 너무 처음 볼 때 진짜 와 미쳤. 와 이런 영화 약간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알고 봤으니까 덜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었어요. 두 번째 볼 때도 진짜 재밌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영화의 취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네. 저는 볼 때 힘든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다시 보러 할 거냐라고 물으면 저는 한동안은 다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영화고 쿨타임이 좀 필요하긴 해. 네, 그런 영화고 이 영화를 볼 때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라던가 고문하는 장면이라던가 힘든 장면이 많긴 많은데 사실 이 영화가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든가? 난 수없이 잔인한 영화를 많이 봤는데 네. 과연 그것 때문일까라고 보면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힘든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휴잭맨이 뭐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할 때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옆집에서는 그 고문한 애를 방관을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할 때 어쨌든 그 중에 누군가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아무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평생 되게 착하게 선행만 하고 살 거야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도 살면서 어느 순간이든 한 번쯤은 다 그렇게 담그게 되고 맞아. 다시 나오게 되고 물론 그게 범죄까지 법적인 어떤 불법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혼자 양심의 가책 정도만 느끼겠지만 네. 그런 것이 삶이고 그게 계속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봐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고 이게 인생이라는 거를 내가 눈으로 이렇게 똑바로 봐야 되니까 그게 불편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쉽지 않은 영화다. 하지만 영화는 재밌어서 불편함을 빼고 9.5점. 저는 희한하게 불편하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가 뭐 납치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게 슬프고 나한테도 저런 일이 언젠가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과 불안이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불편하다는 느낌은 또 희한하게 저는 안 들더라고. 오히려 언니처럼. 아기가 뭔가 해를 당하는 장면이 네. 하나도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괴롭힘을 들어와서. 아이들이 정말 무슨 상처나도 나지 않았잖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영화 되게 자극적인 장면 거의 없어요. 은근히 또 없어요. 근데 엄마들이 한 번씩 이런 약간 시험에 들거든요. 애가 이제 좀 컸으니까 혼자 좀 놀이터 좀 갔다 오라고 할까? 혹은 뭐 편의점 가서 과자 사달라고 하면 지금 나 설거지하고 할 것도 많은데 이제 컸으니까 1층 내려가서 그럼 가서 편의점 혼자 갔다 오라고 할까? 자립심도 키울 겸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그러다가 순간 뭐 잘못해서 차에 부딪히면 어떡하지? 순간 나쁜 사람이 데려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가 웬만큼 이제 컸으니까 약간 그런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데 이 영화 보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아직 혼자서 훨씬 더 크기 전까지는 그냥 내가 최대한 많이 보호하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분들은 안 좋아하실 것 같지만 저는 이런 뭔가 상징이 들어가고 기독교적인 색채가 들어간 영화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비슷한 영화 내용은 좀 다르지만 킬링 디어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킬링 디어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류의 영화입니다. 9.5점입니다. 네. 자, 저는 이 영화에 대해서 앞에서 할 말은 다 했고요. 그냥 내 지하실에 있는 거, 네. 내가 어떤 나무로 뻗어나가고 있는가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예술 작품의 좋은 순기능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킬링 타임인데 네. 아니 왜 영화를 시간 때우려고 보나. 이런 문학이나 예술 작품을 하나 봤으면 그래도 뭔가 내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지. 하다못해 자아 성찰의 기회라도. 야, 네가 좋아하는 그 키 크고 머리 묶은 누구야? 스티븐 시갈이요. 그것도 그거는 내가 감정 배설하는 영화지. 그때 목적이 시간을 있다? 죽이려는 목적은 아니에요. 네. 그래? 저는 죽일 시간이 없어요. 할 일이 많아갖고. 어쨌든 그렇다고 뭐 킬링타임 영화 보시는 분들 다 이해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네. 또 욕 먹겠다 씨. 네. 욕하세요 하고 싶으면. 다시 기회를 한번 줄게. 됐어. 섭섭합니다라고. 야 이제 킬링 타임으로 보시는 분들 네. 섭섭해. 섭섭해. 시킨다고 또 하면 될까? 완벽하게 중화돼요 그러면. 완벽하게 킬링 타임으로 영화 보시는 분들 어때? 나름 대중 예술인데 그래도 그렇게 시간만 죽이고 그러면 너무 섭섭하죠.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섭섭할 거야. 혼신의 힘을 물론 대충 찍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 뭐 제가 뭐 사대주의다, 뭐 외국 영화 좋아한다. 어떻게 더 잘 만든 걸? 이거 별거 아닌 이야기를 그건 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막 머리채를 잡고 막 끌고 가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9점입니다. 네, 고민했는데 8.5점에서 9점 사이인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설 연휴여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방송을 진행할지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그때 공지사항 보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143회 2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하루 두알 아재양을 날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